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1.1, 1.2, 1.6, 1.5까지만, 1.3까지만 해볼까? 잘 보여야 될 텐데. 잠깐, 1.5까지. 자, 이 핸드폰은 사실은, 사실은 선생님이 그 주말 동안에 그 접시가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 노트 5를 선생님이 중고로 살려고 뽐뿌라고 그 사이트가 있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 휴대폰을 주로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거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니까 1, 2년 쓴 게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아, 너무 비싸. 그 포기를 하고 그래갖고 장모님 생신 때 이제 그 기란이라고 계면산 휴양림 있는데 이제 거기 넘어가서 이제 천안도 만나고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핸드폰을 새로 바꿨는데 갤럭시 S5가 아무도 안 쓰고 논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갖고 동영상 화질이 얼마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시 거만큼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세 번째 중단어 마지막 단어이죠. 해수의 순환과 해양 자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단원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류 아세요? 해류? 해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해류는 그 커다란 순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바다의 커다란 순환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얘네들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잘 도착해야 할 텐데 뭐 SOS하고 섬에 갇혔나봐 임마가. 그래가지고 병에다가 이제 뭐 살려주세요 뭐 써가지고 이제 띄워놨는데 이게 어떤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 사는 여자가 이렇게 딱 보게 되는가 봐. 바닷물은 일정한 흐름이 있을까?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어때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자, 먼저 지구본을 보시면서 자, 이게 지구본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태평양인데요. 이 태평양에 거대한 시계 방향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쪽에서, 자, 적도 부근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라고 해서 글자가 보이려나 보네. 보이시죠?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다가요. 그 다음에, 자, 이 동네 가면은, 자, 필리핀이라고 있어요. 필리핀. 보이십니까? 네. 이 필리핀에 가서 쿠로시오 해류가 되어서요. 이 난류가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일본의 동쪽으로 지나고요. 쿠로시오 해류를 나오고 있죠.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게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황해 난류, 동안 난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옛날에 부산 앞바다에 철없는 중학생이 자기 아빠 요트 타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해류 타고 쭉 이러고 독도까지 울릉도 독도 사이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 커다란 배 있죠. 유조선 같은 뭐 그런 배에서 발견돼가지고 무사히 일본에 가서 이제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자, 옛날부터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다에도 육지의 강물이 일정하게 흐르잖아요.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해류라고 해요. 해류. 그래서 이러한 해류를 무역에 이용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류는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니 탐구 실험을 보시면요. 직접 하지는 않을 건데요. 수조가 있어. 물을 채워놓고 여기다가 종이 조각을 띄워놨어. 종이 조각을 띄워놓는 건 이 물의 이동 방향을 알기 위해서이지. 자, 그러면
헤어드라이어를 준비해가지고 수면 가까이에서 약한 바람, 강한 바람을 불게 하면서 종이 조각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물의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적으세요. 야, 거기 펜 들어, 임마. 자, 바람이 부는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즉, 헤어드라이어를 이쪽으로 바람 불면 물도 이쪽으로 흐르고요.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이쪽으로 불면 종이도 물도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람의 세기는 물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줄까? 당연하겠죠. 바람이 강할수록 물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적어주세요. 바람이 강할수록 물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일정한 방향과 속력을 가진 이 해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부는, 자, 따로 적으세요. 교과서에 이런 말이 없어갖고 적으라고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걸 꼭 적어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학습 목표에 성취 기준에 해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이 해류의 발생 원인이 바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류의 흐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해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흐르는지 물체를 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해류병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어. 아까 위에서 쓰던 거, 병에다가 뭐 띄워놓듯이 해류병. 그리고 바다에 빠진 물건이 이동한 경로를 통해 해류를 알아냈지. 옛날에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신발을 많이 만들자고 하잖아.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 제조업, 신발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공장들이.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신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만들었던 신발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었거든.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서 신발을 실은 배가 이제 미국 쪽으로 향하다가 태풍을 잘못 만나가지고 난파됐어. 신발도 뭐고 다 빠졌지. 근데 해양학자들에게는 그게 기회였는데, 그게 아마 1990년대에 일어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신발들이 결국 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까지 갔었거든요.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그때 이제 해류의 속도도 알게 되고 방향도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부표 추적. 부표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띄우는 거야. 물론 GPS 위치 추적기는 달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 바다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표면의 해수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부니까 그 해수의 흐름도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겠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표층해류라고 합니다. 표층해류. 아마 밑으로 수십 미터 아니면 100미터 근처까지 표층해류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고, 이 표층해류는 각 대양에서, 즉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서 이 표층해류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줄 쳐주세요. 하나의 큰 순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층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표층순환.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25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그림 25야. 지구본을 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들 이해하기에는.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여기가 태평양인데 여기가 북태평양이고 여기가 남태평양, 여기는 대서양, 여기는 인도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제일 가까운 게 북태평양이니까 이 북태평양에서는 자,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난류죠, 난류. 따뜻한 그 북적도 해류가 쭉 오다가 필리핀 근처에서 그 대륙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역시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책에서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릅니다. 이 쿠로시오가 일본말로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좀 검거든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그 필리핀에서 일본 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지류가 흐르거든요. 가지 치듯이. 그래서 동안 난류, 항해 난류가 흐르는데 그건 다음 시간 때 배우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 대륙을 만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다시 북태평양 해류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알래스카 해류도 만나고, 그리고 여기 차가워졌잖아요.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북쪽도 해류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북대서양 쪽에서도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루고 있죠.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그리고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남태평양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은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북반구, 남반구 서로 대칭적인데요. 여기가 북태평양이, 시계 방향의 순환이라면, 그,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북적도 해류, 남적도의 해류 흐르다가 쿠로시오 해류는 북쪽으로 가지만 이 동호주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는 남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남극순환 해류랑 만나면서 페류 해류랑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의 반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층 해류는 그러니까 각각의 표층 해류는 거대한 하나의 표층 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물질들이, 열들이 교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난류에 해당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한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해수의 심층순환,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으로부터 한 100m 근처까지를 표층순환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수의 심층순환은 훨씬 더 밑에까지 순환이 되겠는데요. 수천 미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층순환은 바람이 중요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밀도예요, 밀도. 바닷물의 밀도. 그럼 바닷물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걸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바닷물의 수온, 그리고 염분이야. 그 밀도는 어떻게 하면 커지냐면, 수온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밀도가 언제 커지냐면, 이 그래프를 잘 봐봐. 수온이 높으면 밀도도 작고, 수온이 낮으면은 밀도도 커지지. 수온하고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수온이 낮아야 돼.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이 낮아야지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맞죠? 근데 밀도 맞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울 것 같은데요. 밀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거워서 깔아앉는다, 가벼워서 뜬다 물에, 이런 말 들었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잘 봐봐. 아주 무거운 나무가 있어. 물에 뜨지. 아주 가벼운 금속이 있어. 철이 있어. 쇠가 있어. 깔아앉지. 무겁다, 가볍다는 말 틀린 거야. 밀도가 커서 깔아앉고, 쇠는 밀도가 작아서 나무는 위로 뜨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부피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부피일 때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졌냐.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이걸 새로운 개념으로 밀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학년 때 가서 자세히 배우고 똑같은 부피일 때 누가 가볍냐 무겁냐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염분은 당연히 영향이 있지. 같은 부피라고 가정했을 때 소금물을 막 때려 넣으면 염분이 높을수록 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크겠지. 그 밀도도 커지는 거야.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표층에서의 밀도는 수온이 높은 족도에서 낮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다가 나중에 낮아지죠. 자, 그럼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수의 표면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는데 극지방 있잖아요. 극지방. 극지방에서 밀도가 높습니다. 수온도 아주 높으니까요. 맞죠? 어느 정도 염분도 있으면은. 그래서 밀도가 커진 해수가 아래쪽으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연집 방향으로 수직 방향의 흐름이 생기면서 깊은 바다에서도 그 바닥을 따라서 이 차가운 물이 바닷물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심층순환이라고 해요. 심층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 줄을 치냐면 바로 이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이유, 해수의 밀도 차이. 심층순환은 이러한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운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서로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연결되어 있어.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래서 이쪽 지방, 북대서양 이 그린란드 주변이잖아요. 맞죠? 물론 남극 그 대륙 주변에서도 일어나는데 극지방에서 냉각되어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진 바닷물이 밑으로 계속 가라앉아. 수천 미터 바닥으로. 그래갖고 해양 바닥을 따라 족도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다가 바다 전체를 순환하거든. 그러다가 인도양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표층순환하고 만나면서 있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이 심층순환이 있잖아. 표층순환하고 계속 순환하는 게 약 1000년 정도 걸린다. 1000년. 1000년이면 물이 돌고 돈대. 한 자리로. 우리나라 동해는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자, 여기 줄을 치자. 열을 수송합니다. 열을.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류는 여기서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고위도에 많은 열을 공급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제 바닷물이 내려오면서 열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여기다 줄쳐. 각 해양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리고 필기도 합시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우리 학습 목표 이거 하나 더 배웠습니다. 바닷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이 합쳐져서 지구의 극지방부터 시작해서 적도지방까지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이런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없다면 적도지방은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더워지고 극지방은 계속해서 추워질 겁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좀 내려오고.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바람.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당연히 표층순환의 세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걱정되고 있는 게 심층순환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 자체가 잘 안 되어버리면 국지방은 더 추워지고 적도지방은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변하게 되고 인간에게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은, 자, 우리나라도 아르고라고 해가지고, 길다란 뜰개인데, 이거를 배에서 이제 탁 바닷속으로 이렇게 띄우면은 1초에 10cm씩 깔아앉는다고 하대. 밑으로 계속해서. 그러다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수심에 이르면은, 일정한 수심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 쭉 흐르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또 오르면서 각 깊이에 있는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인공위성으로 날리는 거야. 전송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이거를 10개에서 15개 정도 띄우는데 동해에도 띄웁니다. 우리나라도 온누리호에서 아마 띄울 거야. 그래서 동해의 수온이나 염분, 해류 등의 해양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심층순환이 1000년에 한 번씩 딱 제자리로 돌아온다 했잖아. 동해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야, 100년.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걸 우리나라 동해가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건, 코 막힌다. 교실에서 말해주고요. 자, 그러면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먼저 수온차에 의한 해수의 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각수조에 물을 붓고 이제 여기 스티로폼 조각 띄웁니다. 얼음물이 담긴 비커에 이제 여기다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부어요. 한쪽 모서리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동하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잉크로 착색된 차가운 물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자, 적어라. 가라앉아 바닥으로 이동한 다음 바닥을 따라 퍼져나간다. 적어주세요. 가라앉아서 바닥으로 이동한 다음 바닥을 따라 심층순환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 표면에 띄운 스티로폼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그 공간을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부는 쪽으로 이동한다. 차가운 물을 부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과정 2번. 사각수조에 물을 붓고 비커에다가 소금 5숟가락을, 이거는 염분을 높이는 거잖아. 맞죠? 고염분이라고 적을게, 쌤은. 이렇게 붉은색 잉크를 떨어뜨려서 이제 염색한 다음에 이걸 떨어뜨리면서 물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붉은색 잉크를 그 밀도가 높아졌잖아. 그래서 가라앉아서 바닥으로 이동한 다음 바닥을 따라 퍼져나간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나는 땡땡 했지만 너희들은 글씨로 다 써야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잉크로 착색된 차가운 물이 이동한 까닭은 뭐냐면 바로 밀도가 커졌기 때문이죠. 밀도가. 심층순환은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잖아. 물 표면에 띄운 스티로폼이 이동한 까닭은 바로 물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붉은색 잉크로 착색된 소금물이 이동한 까닭도 밀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끝.